안녕하세요. 커리어는 직선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커넥팅 더 다츠 팟캐스트의 진행자 UNC 제프릴 정치학과 김재현 교수입니다. 오늘 모신 이번 시즌 두 번째 게스트는 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이상은 기자님입니다. 이 기자님은 안녕하세요. 일단 경력이 장난 아니세요. 이 네. 기자님은 20년, 몇 년이 정확하게 몇 년이죠? 2005년에 입사했으니까 지금 21년 넘은 것 같네요. 네, 네네. 넘었네요. 22년째입니다. 네, 22년째, 22년 차 베테랑 기자로서 분야가 많죠. 투자, 금융, 거시 경제, 산업, 국제 정치 경제를 네, 일단 취재를 다 하셨고, 그다음에 한국, 유럽, 미국, 서부, 동부 다 그러게요. 돌아다니시면서 기자 활동을 하셨고, 요즘 바쁘시죠. 트럼프 때문에. 미국발 뉴스가 아주 많아서 어떤 면에선 좋지만 어떤 면에선 또 힘든 이제 그런, 맞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흔쾌히 초청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아이고, 호칭은 네, 이상은 기자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일단 기자님이니까 질문의 수위를 높여서 음, 높이진 않았고요. 음. 첫 번째 질문은 기자가 그러면 어릴 때부터 꿈이셨나요? 아니면은 어쩌다 보니 기자의 길로 그게, 가게 되신 건지.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왜 경제 전문 기자의 길로. 네, 네. 저는 지금 이 코너 자체가 이제 커넥팅 다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네네.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가요. 제 아, 인생이 그래요? 그래왔고, 네. 계산된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P하고 J 그 MBTI 어, 할 때 PJ 구분을 한다면 저는 완전한 P에 상당히 가까운 어, 편인데, 기자인데도, 그럼요. 예, 그럼요. 어, 예, 예. J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기자 생활하고 맞는 측면도 있고 그래요. J라면 아마 음, 스트레스 받는 측면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아, 때문에. 그렇죠. 음. 네. 하여튼 하고 싶었던 것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연히 굉장히 많은 요인들을 어, 결국에는 차지했던 거고요. 어렸을 때 글쎄 기자 생각을 돌이켜보면 뭐 고등학교 때쯤에 뭐 기자 같은 것도 괜찮지 이 정도의 생각은 있었는데 음, 꼭 그거를 뭐 하고 싶다든가 해야 되겠다든가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군요. 네, 가장 큰 계기는 근데 제가 이제 언론정보학과 신문방송 이런 걸 전공을 했는데 그걸 전공하게 된 것도 우연 아, 약간 그래요? 우연이었어요. 예. 전 전공을 보고 당연히, 기자가 아, 어릴 때부터 꿈이시지 않았을까. 그것도 좋다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아, 그것도 좋다 정도였지만 그때 진학할 때 제가 말하자면 수시 과정이 그때 학교에 처음 생긴 그런 전형이 초기에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뭐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문과니까 어디를 갈까 하다가 대충 사회대 정도를 가자. 이 정도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충 사회대를 가는데 그때 언론정보학과가 그 전형으로 두 명을 뽑고 다른 전공들은 조금 더 이제 정원이 많고 그래서 한 네 명을 음, 뽑고 이러는데 생각하건대 두 명 뽑는 전형이 조금 더 경쟁률이 낮을 것 같고 그래요. 두 네, 명, 그게 어, 상대적으로 더 이제 음, 정원 자체가 작고 그런 게 더 덜 가지 않을까? 아무튼 음, 큰 전략적인 사고를 하셨군요. 예, 큰 생각 없이 뭐 말하자면 국도로 빠질까 고속도로를 탈까 이렇게 할 때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지원을 했는데 덜컥 합격이 됐고 예상치 못하게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잘 됐다 그러고 이제 대학 진학의 그 고민을 아주 짧게 끝내버린 거죠. 안 그랬으면 이제 정시로 갔으면 뭐 어느 게 유리할까 뭐 어떻게 하는 게 뭐 나중에 인생에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한참 몇 달에 걸쳐서 할 음, 생각을 사실은 좀 짧게 해서 끝내버린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대학 생활 때에는 근데 대학 생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신문 기자나 아니면 뭐 방송국 PD나 이런 사람들이 선배들 중에 워낙 많았고, 그리고 저도 대학생 때 인터넷 신문사를 만들었어요. 그때가 오마이뉴스 같은 게 나온 시절이었어요. 2000년. 저는 99학번인데 2000년 무렵에 오마이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그런 인터넷 기반 언론사라는 그 개념이 생기고 그걸 한번 대학교에서 만들어 보자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굉장히 재밌게 잘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름이 이제 거의 뭐예요? 서울대학교 인터넷 신문사 SNU 나우였는데요. SNU 나우는 제가 졸업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거의 뭐 없어졌고 지금도
데이터베이스 복원을 못해서 그냥 웹 아카이브 어딘가에 흔적만이 남아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때의 자산들이 지금도 저의 많은 자산으로 남아있고, 그런 경험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언론사 지원을 했죠. 근데 그것도 역시 우연이었던 게 제가 일반 기업들도 지원을 했거든요. 아, 그 둘 다 지원하신 거예요? 네, 그냥 졸업할 무렵쯤에는 취업이 잘 안 돼가지고, 뭐 뭐 그냥 일반 대기업 어디도 지원하고, 뭐 언론사도 지원해 봤다가 뭐 막 이렇게 했는데, 어, 이상하게 대기업에서는 저를 잘 좋아하지 않았고, 언론사는 시험 보면 대부분 막 최종 정도까지는 가면서, 어, 약간 갈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언론계에서는 그쪽에서는 받아주는 것 같다. 근데 일반 기업은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합격된 데를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커리어에 이르는 것은 상당한 우연이 있었죠. 왜냐하면 방송사 그렇구나. 같은 데 최종 올라가기도 했고, 뭐 신문사 중에서도 다른 데 많이 있었는데, 경제지를 처음부터 타깃팅을 한 건 아니었지만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지 쪽에서 그렇게 약간 우연으로 시작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저는 잘 맞았어요. 잘 맞고 또 다른 중간에 뭐 에이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뭐 3년 차 때도 하고 5년 차 때도 하고 10년 차 때도 하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두지 않고 계속 온 것은 그것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우연보다는 이제 저의 생각 그리고 저의 선호. 저는 재밌는 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돌이켜 보면 예를 들면 보상에 큰 가치를 둔다면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직장일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아까 말씀하신 저의 커리어를 돌아봐도 굉장히 많은 데를 다녔고, 굉장히 많은 분야를 취재했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재미있어요. 그게 뭐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재미있었고, 웬만하면 제가 가는 데가 재미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새로운 거를 계속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부서가 한 2년마다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한 10개 넘는 부서를 다녔는데 다닐 때마다 새로 가는 부서에 대해서 나는 여기가 좋다. 이거 재밌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잘 찾았어요.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오는데 기자 생활이 적합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커리어를 잘 이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안 그만두고 안 그 그만두고 부서를 바꿀 때요. 네. 그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위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너는 저기 가라. 그러면 가는 기본적으로는 형태로. 위에서 지정을 하고 본인의 네. 희망사항을 가등하면 반영해 주려고 뭐 소원 수리 같은 걸 받기도 하는데 그게 뭐 반영되는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걸 다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이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 어떤 경우에는 나는 저거 정말 하기 싫은데 또 보냈어 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나는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점에서는 그건 이제 저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가는 데마다 그냥 거기서 장점을 찾았어요. 음, 이거는 기자님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질문지 없는데 그냥 드리는 네네, 건데, 괜찮아요. 예, 예. 예. 기자라는 직업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이면서 제너럴리스트인,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일반인보다 굉장히 깊이 알아야 되지만 거의 그 분야의 전문가 수준으로 알아야 하지만은 또 일반인에게 쉽게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그게 머리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나요? 공부할 때 머리하고 음. 아니면 기사 쓸 때 머리하고 어떤 식으로 그게 이루어지죠? 저는 뭐 기자가 스페셜리스트인 경우는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한국 언론의 환경과 외국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 언론의 환경은 또 저마다 다 다른데 한국 언론 중에서도 뭐 매체마다 아니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제 스페셜리스트에 가까운 경우도 있고. 근데 한국 언론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보면, 제너럴리스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스페셜리스트라고 하기에는 전문성은 요만큼 가지고 전문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제가 만약에 뭔가, 어떤 이 커리어를 여기서 중단하고, 너는 뭘 잘하냐라고 하면, 신문 만드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한 기자들 중에도 예를 들면 내가 뭐 금융 부분을 전공하다든가 전공? 좀 그렇다. 제가 박사 과정을 했거든요. 이제 논문 안 썼지만. 근데 박사 과정을 할 때
재무를 이제 전공한다고 갔는데, 저는 제가 금융 쪽을 좀 안다고 생각했어요. 안다는 것은 이쪽을 뭐 좀 출입을 하고, 그런 기사들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자들 중에서는 그 중에 전문성이 조금 있다고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서 보니까 이 정도로는 택도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예,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여의도에서 트레이딩 하시다 온 분은 물론 그분보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분이 못하거나 내지는 못 보거나 아니면 뭐 음, 글을 쓴다거나 이런 거 아니 전달 부분에서는 전달력은 제가 훨씬 좋죠. 근데 그게 아니고 금융이라는 영역에서의 스페셜한 부분은 기자는 태생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자들의 눈높이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독자의 눈높이가 기자의 최상단 정도? 최상단은 아니지만 뭐 한 중간 정도? 거기 어딘가에 이렇게 리밋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넘어서면 자기 만족적인 기사 같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너무 어려운 말 막 늘어놓고 너무 스페시픽한 작은 갑자기 이슈에 마음이 하고 무거워집니다.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찔리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보면 기자란 태생적으로 제너럴리스트에 가깝고 그래야만 독자들과 수준을 맞춰가면서 좋은 기사를 쓰기가 쉬운 측면이 있어요. 물론 그러면서도 스페셜한 그 부분들을 만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은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싶었지만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뭐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기자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 그 부분에서는 이제 본인의 노력이나 이런 게 조금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부하실 때는 음. 그, 그 유튜브였나? 유튜브가 아니고 한국경제신문인가? 가면은 그 본인 별명 아, 비슷하게 붙여놓은 거 어, 있잖아요. 공부하는 기자. 권투형 남자디 이렇게 예, 써놓은 거. 예, 예, 그것도 네, 있고. 네. 그거는 연예인이죠. 네. 동명이인.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만 알 수 있는 암호 같은. 권투형 남자디. 그러게요. 네네네. 예, 만나지 예, 않으면 옛날 사람이지. 건강검진 네네네. 받아야 되죠, 이제. 저 정기 1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꼭 받으셔야 되는 나이에 계신 분들. 그, 공부를 예를 들어서 교수들이면은 뭐 논문 읽거나 뭐 학회 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논문을 쓰기도 하고. 그러면 기자님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 특정 분야를 내가 좀 취재도 하시겠지만 왠지 다른 것도 하실 것 같아서 음, 궁금합니다. 그거는 사실 뭐,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른 방법인데, 저는, 근데 이제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책을 보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후배들도 있고, 아니 뭐 선배들도 있고. 근데 특히 후배들 중에 그런 거 되게 잘하는 분들은 제가 존경하죠. 저는 막 그렇게 한 분야에 갔으니까 이걸 이제부터 파보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하진 않고, 약간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역시 우연히 좀 작용을 하는데 사람을 만나고 취재를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는 엑기스만 골라서 빠르게 흡수하는 게 특화되어 있고 그것이 기자 생활의 최대 장점, 기자 생활이 저에게 주는 최대의 포상인 측면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거죠. 어느 분야에 가든지 그 분야에서 오래 해온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그 사람이 거기에 이른 이유도 있고, 그 사람이 이것을 지금 집중하는 이유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걸고 쌓아온 것들을 불과 1시간, 2시간 만에 빠르게 흡수하는 거를 잘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업무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일단 시작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팔로우업을 하는 것은 뭐 책을 본다든지 뭐 아니면 뭐 논문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각자 취향대로 하는 것인데, 너무 어렵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자기 관심 분야가 생기면 그런 공부라고 할까? 뭔가 거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쌓아가는 것은 그거는 자기 하기 나름이고 또 이제 방법은 다양하죠. 사실 요새는 꼭 책 보거나 뭐 논문 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유튜브를 그걸 관련된 걸 많이 보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이만큼 쌓여 있는 기존의 지식, 그거를 빠르게 내가 이렇게 가져온다. 이걸 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빠르게 파악하는 그것도 기자의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내가 오늘 당장, 어제까지 전혀 안 해본 새로운 분야에 오늘 당장 배치됐는데, 일주일 뒤에 나는 여기에
전문가인 척하면서 기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전문가일 필요는 없어요. 전문가인 척하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 정도 레벨을 빠르게 성취하는 그 수단을 잘 찾아가는 게 기자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리고 그런 음. 거에서 저는 이제 또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그 워싱턴 나우 유튜브 네, 채널인가요, 그게? 네네네. 네. 네, 유튜브도 하시고 기자도 쓰시고 그 저는 당연히 기자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워싱턴 특파원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파원 생활은 그러니까 그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일하는 시간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생각해 보면 대충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그걸 아, 말씀해 그게 좀 매일 워싱턴, 다른가요? 이거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워싱턴 특파원 아무도 지원 안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아, 여긴 사실 이제 지금 현재의 워싱턴 특파원 생활이 조금 특수한 측면이 있어요. 여기가 원래 이렇게 바쁘고 그런 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 시대의 워싱턴 특파원은 좀 유난스러운 데가 있고, 저희는 여기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 특파원 생활이라는 거는 이제 그 지역의 현지 시간에 맞춰서 일하는 시간도 있고, 동시에 근데 한국 시간에 맞춰서 일하는 시간도 있는데, 한국 시간에 맞춰서는 이제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제작을 해야 되고, 그 타이밍은 이제 신문사냐 아니면 방송사냐 통신사냐에 따라서 이제 좀 서로 다른 시간대에 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같은 동료라고 해도 신문은 대개 자정을 넘어서 마무리를 많이 해요. 자정부터 새벽 한 뭐 2시, 3시 정도까지. 그때가 한국에서 실제 신문이 제작되는 시간이거든요. 사람이 깨어 그거, 있어요? 에? 그 시간에 그럼요. 깨 그렇군요. 여기는 다 수면이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 시간에 대개는 깨워서 일을 하게 마련이고, 그런 게 원래는 워싱턴 특파원이 매일매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는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쌓이다 보면 지금 다들, 수면의 문제는 좀 있죠.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그걸 빨리 막고 던지고 잔다. 이런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이론만 되고, 실제적으로는 신문을 제작한다는 게 항상 업투데이트 해야 되거든요. 그걸 미리 다만 몇 시간이라도 미리 제작해 놓는다는 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대개는 우리의 뉴스의 특성이 그렇게까지 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신문이라는 게 어느 지면에 무엇이 들어갈지를 배치하는 것 자체가 한국 시간으로 예를 들면 한국의 오전 시간, 아침 조간신문이면 한국 오전에 결정이 되는데 오전 10시, 11시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미 그거는 여기 시간으로 밤 12시 자정쯤 돼야 그게 큰 그림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거를 온라인 기사 다 써놓고 이거를 그냥 뭐 신문은 이제 그걸 그냥 조각조각 끼워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언론사도 없진 않지만 대개는 좀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트럼프 시대의 뉴스의 비중과 분량이 너무 많아요. 네, 그분이 말이 네, 많죠. 사건도 네, 많고. 너무 많아서 그게 다들 그래서 대개 보면 자정 좀 넘어까지는 일을 합니다. 1시에 마무리하면 일찍 끝나는 거고 2시나 3시 뭐 새벽 1시인 거죠. 네, 새벽 와. 2시나 3시까지는 흔한 것 같고 음. 뭐 4시, 5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별로죠. 특파원 막 그, 이러면은 막 백악관 가가지고 출입하면서 막 그렇죠. 그런데 이제 멋있는 데서 문제는, 차 한 잔 마시고 이럴 것 같은데, 진짜. 그렇죠. 아니, 그런 좋은 시간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낮 시간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밤 시간에 주로 이제 한국에 맞춰서 일을 한다면, 낮에는 완전히 뭐 나만의 시간을 가진다든가, 잠을 충분히 잔다든가 이러면 좋지만, 애초에 여기 특파원 생활을 왔을 때에는 낮 시간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있기 위해서가 그렇죠. 아니라.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밸런스를 맞추기가 좀 어려운 거죠. 내가 낮에 나가서 취재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의 체력의 한계는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제 밤에도 일해야 되고 낮에도 업무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되는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특파원들이 지금 뭐 근데 뭐 말씀드렸듯이 늘 이러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 우리도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야,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러면서 약간 이제 여유를 누리는 순간도 있었는데 아주 이게 트럼프 정부 들어가지고 계속 사실은 그런 바쁜 흐름이 이어져 왔는데 그게 살짝 슬로우해졌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한 달 정도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야, 우리 할 일이 없다. 웬일이냐 이런 순간들이 좀 있었고 그때는
특파원 생활 할 만하다. 이렇게들 생각을 휴가도 좀 했는데 가고. 예, 그랬죠. 네네. 그랬는데 이제 그다음에 1월 3일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작전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이제 연초부터 이란 전쟁까지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스페셜한 특별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특파원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낮에 그 현지에서의 상황을 이제 취재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국과의 시차가 있는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특히 미국 동부 특파원들은 조금 이제 시차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서부만 해도 이것보다는 시차가 좀 덜하고 그리고 이제 도쿄나 베이징은 시차가 아무래도 없죠.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뭐 트럼프 시대에 워싱턴 특파원 힘들다라고는 해도 역사의 또 현장에 있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그렇죠. 보면. 역사의 현장에 나중에 보면 건강만 잘 네. 챙겨서 돌아간다면 건강하기만 하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뭐 다이나믹하고 정말 나중에 돌이켜 보면 우리 늙어서 할 이야기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 특파원들끼리 서로 이렇게 교류도 하나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예. 기자님만 나와 계신 게 아니고 그 네,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다 나와 계실 텐데. 그렇죠, 그렇죠. 네네. 여기 한국 특파원은 여기에 지금 한 29개 매체에서 한 40명 정도가 나와 있고, 다른 언론사들하고, 다른 나라 언론사들하고도 많이 만날 일이 있는데, 아무래도 외신 기자들은 외신 기자들끼리 좀 친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외신 기자들 뭐 모임 같은 것도 있고, 국무부에서 외신 센터가 있어요. 우리도 한국에서도 그런 걸 운영을 하는데, 그런 외신 센터들, 외신 센터, 국무부 외신 센터에서 뭐 출장을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럴 때 이제 특히 많이 친해지고, 서로 정보도 많이 교류하고 그리고 그 기자들이 서로 간의 정보원이 되어주는 비중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는 기사거리가 아니었지만 너한테는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우리는 여기에서 백악관 출입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제가 뭐 대만 기자를 만난다. 그러면 대만 기자하고 서로 간에 뭐 꼭 뭐 기사거리를 이건 너가 써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시각 같은 것을 굉장히 빠르게 흡수할 수 있어요. 기자가 그냥 물어볼 수 그런 있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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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물어볼 수 엑기스 있구나. 정보를 취재하는 데에서는 네네네. 취재도 이해됐어요. 이제 가장 잘 네네. 하는 거고 이제 그런 네. 정보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음, 그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음. 뭐 너네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그 문제는 그 나라 기자가 굉장히 잘 알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관점을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급하게 정보가 필요할 때 그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일본 기자들하고도 많이 교류하고 아무래도 이제 백그라운드 비슷하니까. 근데 중국 기자를 못 봐요. 아, 그래요? 여기 미국에서는 어, 제가 유럽에 있을 때는 중국 기자들을 본 안보 적이 없어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중국 기자들이 많이 여기 국무부 외신센터에 등록은 했는데 그 다음에 어디 취재 현장에 가서 중국 기자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홍콩 매체들은 있어요. SCMP 이런 데들은 이제 국무부 브리핑 같은 데도 많이 오고 사우스 차이나 초청받는데, 모닝 포스트?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네. 오는데, 예를 들면 CCTV 아니면 뭐 신화는 어디 그 사진 촬영 같은 거 많이 하던데, 근데 뭐 질문을 일단 하는 사람 중에 나는 중국 기자인데 무슨 질문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전에 아마 이제 미중 관계가 좀 더 좋았을 때는 그들이 좀 더 활동을 액티브하게 했을 텐데 지금은 있는데 어디선가 활동을 하고 굉장히 숫자도 많다 그래요. 수백 명 있다고 하거든요. 본 적이 그래요. 없어요. 수백 어디 가서 뭐 하는 명이면, 걸까? 수백 명이면 정말 많은데. 네. 네. 뭐 그렇죠. 근데 어딘가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음, 있는데 이제 미중 관계가 조심스러워지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그렇죠. 대놓고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않거나 음.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하더라도 이제 외양상으로 중국인을 쓰기보다 이제 여기 현지인을 그런 언론사에서 이 채용하는 얘기를 일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아까 그 잠을 못 잔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이렇게 뭔가 좀 다이나믹하고 재밌고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러게. 네, 네. DC에 사시는 것 자체는 어떠세요? 이게 여름엔 좀 덥잖아요. 뭐 뭐 예쁘긴 한국보다 하지만, 덥진 봄엔 너무 않은데 예쁘지만, 네. 네, 여기는 근데 좋습니다. 뭐 근데 사계절을 느낄 수 있으면 다행이고요. 일, 일 고만하고 이제 나가서 아, 사계절을 저 많이 밖에 나가서 느껴보는데 좀 뭔가 여유가 있어야 그 계절의 변화를 음, 느끼고, 그래도 짬짬이 많이 예, 예, 느끼려고 예, 예, 노력하고 예. 있어요. 벚꽃 피면 네. 벚꽃도 보러 가려고 하고. 특파원 생활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시죠? 네, 저는 브뤼셀에 있었는데요. 브뤼셀에 네. 2009년에 한 3개월 좀 넘게 있었어요. 4개월은 조금 안 되었던 시간이었는데, 그때 그거는 정확하게 사실 특파원 역할을 하러 갔다기보다는 원래는 연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가 2009년은, 유럽연합이 생겨서 자신감에 넘칠 때였어요. 그때에는
그래서 유럽연합이 당시에는 뭘 했냐면 한국이나 일본 기자들을 불러다가 아니면 전 세계 기자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다. 유럽연합 잘하고 있어라는 걸 어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한국하고도 지금은 그게 없겠네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가서 연수자로 있었던 것인데 가서 보니까 유러피언 유니온 뭐 유러피언 커미션 이런 걸 취재할 수 있는 권리를 저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등록도 다 해주고. 그럼 특파원 생활을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기사도 쓰고 사람도 만나고 다니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시간을 단기 특파원처럼 활용을 했어요. 회사에서 이제 저를 보낼 땐 연수로 갔지만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단기 특파원처럼 활동을 했고 그것도 정말 재밌었던 시간이었죠. 지금 돌이켜 보면 그리고 유럽연합이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는데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재정 위기가 없어진 이유가 유럽의 재정 위기가 돈 그 때문에. 다음에 바로 와가지고 네네.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그런 프로그램들 다 잘라버렸고 그게 이제 음. 우리 프로그램 없어진 이유였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유럽이 다시는 그때로의 회복을 하지 못했죠. 그때가 제가 가장 좋은 시절을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할 수 있어. 네, 2009년인가요? 그때 네, 2009년? 2009년. 지금하고, 하여튼, 재밌는 시기에 계셨네요. 유럽도 재밌는 시기에 계셨고, 지금 미국도 굉장히, 어떻게 그러게요. 보면 굉장히 일을 흥미로운 몰고 시기에. 다니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 유럽, 미국의 이제 취재 현장을 생각하면, 그 비슷한 부분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허가가 떨어져 출입할 수 있고 이런 건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사람 만나고 뭐 소개받고 그 기사 이런 과정에서 좀 뭐 차이점 같은 것도 있나요? 문화적이나 뭐 법적이나. 유럽하고 미국은 비슷한 것 같고요. 한국하고 이 두 개는 아, 그래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어떻게 다른가요? 근데 한국도 많이 바뀌어 가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2009년 이제 유럽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음 2009년이 옛날이죠. 옛날이죠. 너무 옛날이네. 일단 한국은 네. 사람을 많이 직접 접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아, 그게 그래요? 제일 큰 그렇구나. 차이 같아요. 네네네. 예를 들면 어, 저희는 공직자다 그러면 접근을 할 권리를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해요. 일단 그리고 한국 언론사 문화 측에서 그렇다는 거죠? 예. 한국 어. 문화가 전화를 자주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 맞아요. 저는 해외 사실 가면 한국에서 일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죠. 아무 때나 네네. 전화를 하고 아무 네네. 때나 우린 다 모든 걸 미국은 대부분 다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네네. 그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느 정부 부처를 출입한다거나 아니면 뭐 민간 기업을 출입한다거나 그러면 나의 가장 큰 시작점은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뭐 지금은 개인정보 이슈가 생겨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입사하고 한 10년 그 안짝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모든 정부 부처는 일단 출입하면 출입기자한테 전화번호부 목록을 줘요. 그 목록에는 휴대폰 번호 뭐 그런 거는 물론이고 집 주소까지 아, 집 주소 정말. 있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지금은 문화 아니겠죠. 지금은 지금 아니긴 개인정보법. 예. 한데 예, 분명하게. 그때는 개인정보 개념도 분명하게. 없고 네네네. 공직자의 모든 연락처는 약간 공공재다 이런 이럴 수가. 그런 게 있었죠. 민간 상식이 기업은 다를 때였군요. 상식이 다를 때.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민간 네네. 기업들도 네. 주요한 그 기자를 접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음, 음.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들은 만나면 당연히 이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그렇구나. 연락하면 이제 받을 수 있는 네네. 관계가 되는 게 당연하니까 우리의 취재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걸로. 음, 네. 그러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은 그 취재원과의 거리를 아주 단숨에 좁힐 수 있는 거예요. 음. 반대로 나쁜 점도 있는데 돌이켜보면 이제 나쁜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제가 이쪽 미국이나 이런 데를 해봤기 때문에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 거리가 결과적으로 기사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 음. 취재원과의 너무 가까운 거리가 인간적으로 가깝고 술 먹고 뭐 아니면 뭐 밥 먹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아는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너무 네. 가까운 아는 사람이 되고 그 음. 취재원의 관점과 나의 관점을 일치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음. 뭐 금융위원회를 출입한다 그러면 금융위원회의 뭐 장관이나 차관이나 아니면 주요 그 보직자의 관점이 결국 나의 관점으로 내가 설득되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내가 단독 특종이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어떤 정책을 여기가 한다. 아니면 민간 기업에 내가 CEO랑 친하면 야 무슨 기업이 뭐 어느 기업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런 걸 빨리 전달하는 익스클루시브, 이런 스쿱, 이런 거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거기서 못 벗어나는 측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발짝 물러서서 더 깊이 있는 취재를 하는 데에는 조금 방해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거리를 두는, 왜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것은 독자거든요. 독자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시청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궁극적으로 겨냥하는 건 나의 콘텐츠의 소비자인데, 콘텐츠의 생산자, 공급자에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소비자의 시각을 잃어버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지금까지도 많은 한국 언론의 좀 병폐일 수도 있어요. 저는 뭐 흔히 뭐 기자들이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이러니까 그 표현은 사실 동의하진 않아요. 그렇게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정보가 상당히 있으니까. 많고, 네, 네, 근데 많아요. 관점이 문제인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적당한 거리를 두는데 음, 실패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 신분이 생기기 때문에. 네, 여기 와서 네, 보면 여기 기자들은 그런 거 전혀 잘 음, 없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서구 언론은 꼭 뭐 밥도 다 더치페이하고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다 사람 사는 동네고 그럼요.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있고 취재원하고 이제 네, 뭐 네, 엄청 뭐 친밀해지는 뭐 옆집에 아저씨가 뭐 내 취재원인 경우도 있고 이렇잖아요. 음,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조직 문화를 돌이켜 보면 그렇게 가까워진 취재원에게만 기대는 그런 기사가 좋은 기사라고 꼭 평가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좋은 음, 기사라고 평가받는 거는 조금 더 한 발짝 물러나서 그런데 깊이 있게 좀 충분히 취재하는 음, 그런 걸 선호하고, 그게 장점이 있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음, 맞아요. 맞아요. 뭐, 미국이 참 문제도 많지만, 그래도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전문성을 쌓기는 좋아요. 어느 분야에 있든지 간에. 그거는 좀,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 같아요. 여기는 맞아요. 시간이나 맞아요. 리소스를, 네네. 네, 그게,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한국은 이렇게 좀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좀 더 키워가지고 이렇게 큰 나무를 만들기보다는 빨리 장작을 태워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지 않나요? 우리는 양계를 할 때, 그거 있잖아요. 양계 예, 가면서 최적 시점이 있잖아요. 예, 예, 이 닭을, 애기 병아리를 키워가지고, 예. 어느 시점에서 이것을 도축을 해야 가장 최적점이다. 네네. 그 한국의 사이클, 도축 전반적인 사이클. 문화가 효율성을 굉장히 추구하고, 우리가 네네. 효율적인 부분에서의 측면에서는 네. 정말 다른 모든 나라를 따라갈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리는 효율성의 민족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빨리 넣고 빨리 뽑으려고 하는. 그렇죠. 네, 네, 그거가 네. 안 되는 거를 견딜 수 없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네. 언론에서도 그게 굉장히 강하게 그렇구나. 나타나는 거예요. 학교도 똑같다고 다 생각합니다. 학교도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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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언론도 그렇구나. 약간 슬프네요. 약간 슬프기도 하고. 네, 제가 네. 그때 브뤼셀에 있을 때는 마이니치 신문 기자하고 같이 이제 지냈는데, 그 친구는 그런 유럽하고 일본 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고, 저는 이제 유럽과 한국과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같이 이제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 하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음, 효율적으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최적화되는 그런 취재 방식과 취재 동선과 그런 거를 택했어요. 돈도 덜 그렇구나. 네, 쓰고, 네, 네. 그리고 가능하면 짧은 시간 내에 큰 기사를 쓸 수 있는 것.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음. 다니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성과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일단 유고슬라비아를 취재를 가요. 유고슬라비아의 그 브뤼셀에서 전쟁. 유고슬라비아를. 유고슬라비아 전쟁이 뭐 몇 년 되었는데 그걸 취재하러 가요. 일단 그거는 어. 한국에서라면 그건 기사거리가 잘 안 돼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일본하고 그때는 유고슬라비아하고 무슨 어, 관계? 그 무엇이 기사가 된다는 관점도 다르고, 아, 제가 또 그렇구나. 놀란 네, 거는 네, 그 네. 친구를 취재하러 갈 때 일주일을 간다는 거예요. 그걸 취재하러 아, 가는데 일주일씩이나 간다라는 것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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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고, 네, 네. 그리고 거기에 가서 통역을 또 고용을 하는 음, 거예요. 음, 음. 우리는 웬만하면 통역을 잘 안 쓰고, 가능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어의 범위 내에서 취재를 제한하는 음,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가면 통역을 현지 쓰면 언어를 하지 못하면, 더 그렇죠. 넓게 취재할 수 있으니 좋은 제한이 거죠. 상당히 있는데도 그 제약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최적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쪽으로 이제 하는 반면에, 그 친구는 그렇게 하는 게 약간 비효율적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갔다 와서 놀란 거는, 우리는 이제 갔다 오면 그냥 이제 메모나 이런 걸 가지고 기사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쿼트 문화가 좀 잘못돼 있어요. 이제 더블 쿼트를 달 때 실제로 사람이 하지 않은 말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우리는 약간 맥락적으로 그냥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면 그냥 더블 쿼트를 씌우는 경향이 아, 있어요. 몰랐습니다.
잘못된 그렇구나. 거예요. 서구 언론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그런 네. 잘못된 약간 관행이 있고 그게 이제 제목이 자극적으로 되는데 일조하기도 하는데 아, 그렇게 제목이 자극적으로 나오는 그게 사실은, 그렇죠. 네네네. 실제로 있는 말만 가지고 하면 그렇게 제목적으로 달기 자극적으로 하기가 그렇구나. 어려워요. 여기까지 얘기하셔도 돼요? 아니요.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케이. 사실 네네. 그거를 이제 뭐 저 혼자 바꿀 수 있는 일도 아니기도 하고, 그건 약간 네네네. 문화적으로 또 우리는 독자들도 그걸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뭐 맞아요. 딱 있는 재밌으면 그대로가 됐다. 아니더라도 네네. 우리는 네. 그 맥락을 좀 그렇게 받아들이는 편이 있는데, 그래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튼 그 일본 친구는 일단 갔다 와서 여기다 리시버를 여기다 꽂고 자기가 한 모든 인터뷰를 다 정리하는 거예요. 전문을.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쿼트를 요렇게 빼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정확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 게 이것도 정말 옛날 얘기예요. 2007년인가? 2007년인 것 같아요. 제가 대만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타이페이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있었는데 오후에는 그 학교 수업을 듣고 오전에는 그 학교에 있는 어학원에서 중국어를 아, 배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대만 정부에서 스폰을 해줘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같이 공부하던 그 반이 크지 않았거든요. 한 5명? 뭐 이거밖에 안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일본 기자분이셨어요. 상케이였나? 거기서 오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연수를 와가지고 중국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취재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 진짜 취재하시더라고요. 거기 중국어 쓰셔가지고 이렇게 네, 배워서. 네, 네, 네. 네. 지금 그 생각해 갑자기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 유럽연합에서도 그렇고 어딜 가든지 일본 기자들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서 하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언어를 하는 로컬 스텝을 채용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또 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기자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한 나라에 20년씩 갔다가 특파원을 박아놓고 하면 뭐 20년. 20년, 30년도 그 나라는 흔하고 맞아요. 궁금하네. 그 친구 여전히 계속 타이페이에 있나?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있을 수도 있고, 네네네. 그때도 유럽연합에도 브뤼셀에 뭐 20년째 있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또 일본만의 문화인 부분도 있어요. 모든 다른 언론사가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만 다르고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리소스를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모든 언론사들, 뭐 가디언이나 그때 그런 주요 언론사들이 매체들이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였기 때문에 그 구조조정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이들은 생각하지 않고 막 무한정 자원을 써서 이렇게 취재하지는 않아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시작점이 다르고 우리 문화는 효율성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취재라는 것도 그리고 기사 작성이라는 것도 다 그 거기에 그렇게까지 리소스를 들여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생각해보면 여기 이제 다른 맞아요. 언론사들은 그 정도 일본은 좀 극단적인 경우고 그렇죠. 여기에 언론사들은 네네. 그렇게까지 효율성을 따지지는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러운 측면이에요. 맞아요. 음, 효율성하고 전문성이 꼭 같은 기준은 아니죠. 그죠. 네, 예, 네. 예, 예. 트레이드 오프 네, 되는 부분이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컴프로마이즈는 하되 두 기준이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기억해 맞아요. 두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 직업에서 그렇게 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 얘기를 하면 정말 끝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주제를 저는 갑자기 생각이 깊어져가지고 3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많이 사라졌는데 그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유튜브. 기자님이 유튜브를 하시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요즘 기자들이 그 서브스택 많이 하잖아요. 뉴스레터. 그러니까 언론들이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언론사도 시도를 하고 있고 음, 그 개인 기자들도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하시는 것도 있고 주변에 지켜보신 것도 있으니까 또 한국에서 지켜보시고 미국에서 지켜보신 게 있으니까 좀 그 경험은 어땠는지 유튜브 유튜브 경험은 어땠는지 플러스 그 다음에 최근에 주목할 만한 뭐 저널리즘 트렌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점을 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는 이제 제가 회사에서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긴 한데, 이 워싱턴 나오는 그러니까 전임자는 이제 정인설 특파원이었는데,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였다가 제가 이제 오면서 이상은의 워싱턴 나우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러면 이제 재밌다. 환경 글로벌 마켓이라는 큰 이제 그 플랫폼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하나의 코너로 형성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저의 이름 달고 하는 거니까 이제 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산적으로는 회사 것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구독자도 제가 만약에 새로 이제 유튜브 채널 파가지고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는 없어요. 그건 알고리즘이 그렇게까지 저를 키워주지 않고. 근데 이제 회사 채널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회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자산이 있으니까 한 번 하면 그래도 이제 몇만 명 정도는 보시는 그런 채널이 되어 있는데 재미있어요. 저는 그, 한, 부담스럽기는 부담스럽거든요. 시간도 많이 들고, 처음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었고, 지금 이제 처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치 일하는 것보다는 유튜브 하나 만드는 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긴 해요. 근데 음, 그게 약간 주간지 만드는 것처럼 어쨌든 토픽이 너무 분산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 두 개, 많아도 세 개 정도의 그 토픽 안에서 그걸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공부라는 이것이 그 공부하는 계기가 돼요. 그때부터 뭐 어떤 제도의 맥락은 어떻고 뭐 저떻고 하는 거를 찾아보고 사실 그거 저도 재밌어요. 좀 들어봤습니다. 저도 좀 들어보고, 공부를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네네네네네. 재미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충분히 아시는 분들에 비하면 이제 뭐 그렇게 잠깐 공부해가지고는 모자라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것이 이제 또 시청자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하는 거죠.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이러한 과정은 이것을 짧게 가져가는 이제 일간지인지 주간지인지 아니면 월간지인지 뭐 이런 호흡에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든 아니면 뭐 그 어떤 채널이든 이제 그것이 방송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신문 기사로 나가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호흡이 얼마짜리 호흡인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는 호흡이 사실 제가 일간지 기자로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유튜브는 지금 저에게는 주간지의 그런 개념, 그 위클리하게 생각하거나 움직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하는 측면에서 저에게 좋고 그리고 이제 독자에게도 그것이 도움이 되길 제가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것의 가장 큰 차이는 물론 신문 기사도 댓글이 달리죠. 하지만 유튜브의 댓글이 훨씬 더 이제 저에게 직접적이고 어떨 때는 이제 공격적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힘이 처음에 힘들다는 개념은 아닌데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음, 음. 세상 사람들이 너무 정치적인 거예요. 그렇죠. 네, 특히 편향적이고 편파적이고. 예, 워싱턴 네. 나우라는 게 이게 그리고 정치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고 특히 트럼프 문제를 저는 거의 뭐 트럼프 팔로워, 트럼프 워치어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야기를 항상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여기 미국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의 성향 중에 뭐 공화당 지지자도 있고 민주당 지지자도 있고 뭐 그중에서도 이제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막 뭐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 중에 이제 제가 새겨 들을 만한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놓치는 부분이나 아니면 뭐 민주당 관점에 막 매몰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실 때도 있는데 아, 내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이제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댓글들도 있죠. 그런 팩트가 피드백, 잘못된 경우. 네. 그런 피드백이 굉장히, 저에게는 많은 차이를 불러오기도 해요. 그것이 다시 제가 다음 방송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고, 아,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좀 피해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거는 그냥 피해가지 말고, 뭐 서로 생각이 다른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고, 아무튼 그런 구독자들하고의 피드백 관계가 훨씬 강해졌다는 거. 아마 서브스택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서브스택 많이 보는데 뭔가 피드백 주시나요? 저는 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네. 어, 저는 미국 와서 전문가로서의 기자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있는 무슨 컨퍼런스나 뭐 라운드테이블이나 워크숍이나 여기 와서 음. 발표하시는 기자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뭐 시사 쟁점 이런 것도 거기에 대한 이해도 깊지만 논문을 읽으시더라고요. 네, 훌륭한 네, 기자입니다. 네, 이 분야에 누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다는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 그걸 보고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도, 학교뿐만 아니라 재단들까지 포함해서 기자들이 좀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뭐 한국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음, 미국에도 그 펠로우십 같은 게 있잖아요. 뭐 하버드도 있고 뭐 여기저기 펠로우십도 있는데 그런 펠로우십을 통해서 기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상한 기자님이 음, 이 특파원 생활을 끝내고 그 음, 경험을 바탕으로 트럼프 시대의 미국에 음. 대한 책을 쓰고 싶다. 그러면 그 돈 받고 1년 동안 책을 쓰는 거죠. 이제 그게 또 근데 커리어가 그럼, 돼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음, 그런 기회들이 있다는 게 좀 좋더라고요. 그 음, 과정에서 기자들한테서 또 우리 학자들도 배울 수 있고 음. 서로 선순환이 학자들한테서 되는, 기자도 배울 예, 수 있고 예. 그런 게 좋았습니다. 생태계 구성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자가 지식 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 거에 맞아요. 네네네. 학자들이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어요. 그거는 네, 커뮤니케이션 너무 잘하시죠.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저희는 최고의 아마추어. 커뮤니케이션. 네. 네, 저희는 아마추어. 아마추어는 아니지만 네. 커뮤니케이션 측면도 있고, 둘째는 학자라는 존재는 사실은 그렇게 리얼타임으로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막 코멘트 하시고 막 팔로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그게 사안마다 그렇게 다 할 수는 없는, 경제학자나 이런 분들은 몰라도, 뭐 예를 들면 뭐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자기 본업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 우리는 좀 그 더 이렇게 영속하는 간극, 문제를 고민하려고 하는 그쵸, 경향이 그쵸. 있고. 네. 네. 그 간극을 채워주는 데서 이제 기자가 역할을 하면 좋죠. 사실 그런 펠로우십이나 아니면 지원 제도도 한국에도 꽤 있는데요. 1년간 다른 일 안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 네. 그렇죠. 시간이죠, 약간. 네네네네. 네. 네. 근데 아까 저는 지금까지 나왔던 주제 중에 그 효율성과 전문성의 균형이 음.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네, 아니, 저는 맞아요. 뭐 어느 나라든 어느 제도든 어느 문화든 당연히 완벽한 건 없고 음, 음. 당연히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 둘 다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뭐 하나를 좀 너무 지상 과제로 생각하고 극대화하는 것은 좀 안 피하는 게 맞죠. 좋지 않을까. 안 맞죠. 네,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개 정도 이제 질문을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나 이 기자님이 그 학교 다닐 때는 신문 방송 언론 정보 이쪽 가면은 음. 방송국 PD 아니면 뭐 기자 이쪽을 많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다 보니 뭐 유튜버가 된다든지 그죠, 그죠. 네. 네,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근데 그게 네, 이제 기자가 적절한가? 예, 기자가 여정이 적절한지 아니면 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기자가 지식을 전달한 사실은 형태가 뭐 언론사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데일리한 뉴스페이퍼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그 말씀하시는 뭐 방송사라든가 뭐 PD가 된다든가 이런 종류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가장 흔한 형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태가 된 이유는 그러한 플랫폼이 형성돼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 언론사라는 플랫폼 위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 첫째는 밥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되죠. 유튜브를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삽질을 했을 때, 내가 실패를 했을 때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버퍼가 되는 공간이 역시 회사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은 그런 버퍼가 없으면, 집이 돈이 많으면 뭐 상관없죠. 옛날에도 집이 돈이 많은 분들은 영화 감독도 하고 다 하셨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그게 이제 모두에게 허락되는 여건은 아니니까, 그런 측면,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도 되는 공간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사실은 큰 장점이기는 해요. 그런 장점을 너무 무시하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꼰대스러운 이야기인데 어른들의 이야기인 거죠. 이게 다치고 그러면 이제 어린 친구들, 사회 초년생으로 하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칠까 봐 좀 걱정되고, 부모님들 아마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 이럴 수 있죠. 어쨌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언론사라는 플랫폼,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이 다양화되고 있으니까 뭐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그 플랫폼, 내가 실패해도 괜찮은 플랫폼 위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그것만의 이제 뭐랄까 장점이 있다는 거, 그런 거 뭐 부모님 같은 얘기지. 아무리 생각해도 딴 얘기하는 것들. 말하다 보니까 점점 꼰대라고 예, 생각이 너가 드네. 유튜버가 되겠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업으로 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제 전업이 아니라면 뭐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고 사실 하면서 만들어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된다, 그리고 이제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나의 그 일생의 어떤 역할로 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이제 그거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는 게 좋다는 것. 근데 이제 기자라든가 이런 게 지금까지 좋았던 이유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해 왔다는 것이죠. 근데 뭐 이렇게 말하면 정말 너무 꼰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하나는 이제 저는 음, 처음 이 커넥팅 닷이라는 그 표현에서부터 생각했던 것인데, 저의 지론 중에 하나인데, 전공은 2개 이상인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대학교에서 전공 말하는 게 아니고, 복수 전공 이런 말하는 게 아니고, 뭐가 됐든 간에 저의 이제 커리어를 돌아보면, 저는 크게 보면 저의 커리어가 금융하고 국제가 가장 강했어요. 다른 부분들도 있었는데, 국제 분야에도 강점이 있었고, 그리고 금융 분야에도 강점이 있었고, 그 2개가 혼합되는 경우도 있었고, 약간 확장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다른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만 내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살다 보면 그게 잘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리고 인사 발령이라든가 이런 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내가 어떤 나의 커리어의 중심축을 2개 정도로 가져간다고 하면 이 2개가 엮이면서 생기는 그 추가적인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오래 갔던 것 같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 안에서 성장을 할 때 내 맘대로 인생이 안 풀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빠꾸해서 딴 길로 가는 거죠. 딴 네, 네. 길을 잠깐 재밌네요. 해본다든가 네. 그럴 수도 하나의 있고.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이 예. 2개가 있어야 이렇게 가능한 문 2개 있으면 장점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뭐 그런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좀 이제 분산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크게 보면 뭐 너무 막 분산시키는 것은 좋지 않고, 뭐 무조건 새 것만 막 이렇게 찾아다닐 필요도 없는데, 길게 보면 이제 나의 커리어가 한 2개 정도의 기둥으로 구성되면,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분들이 또 이제 길게 보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버퍼라는 말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한 분야에서 실패하거나 안 풀리거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짜증이 날 때 그런 나를 버틸 수 있는 어떤 영역이 하나 더 있으면 더 좋다라는 네, 생각. 위험이 있다는 걸 가정하니까 안정성을 추구하기 음, 위해서는 좀 뭔가 그렇죠. 이렇게 네. 분산을 시켜야 된다. 유튜브를 하든지 아니면 뭐가 됐든 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인생에서 정말 추구하고 싶은 거 하나를 꼭 찍어서 가고, 그리고 또, 근데 사람마다 그거는 성향 차이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 선호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견디기가 좀 힘든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보통의 그냥 사람들이라면 2개 정도 좋다. 그런 조언을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니, 저는 좀 사람이 기회를 추구하다 보면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직선으로 기회가 딱딱딱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예, 예. 예, 기회를 찾고 위험을 피하다 보면 음. 삶이 꼬일 수밖에 없다. 그, 맞아요. 네, 마지막 질문이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 아까 계속 나왔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 저는 사실 이 질문지를 준비할 때는 기자님이시니까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 취재와 기사 작성에 대해 질문을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하다 보니 많이 듣는 내용이 신문을 만든다라는 말을 음. 처음부터 하셨어요. 그 대학생 예, 때 그 온라인 신문사 얘기부터 예, 그 예, 이후까지 계속 예. 그 둘이 연결도 되지만 다른 개념이신 거죠. 생각을 하실 때 기사를 취재와 쓴다와 신문을 기자와, 만든다. 조금 다르죠. 어. 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근데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둘의 차이점을? 기사를 뭐, 쓰는 것과 신문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기사만 잘 쓰면 된다. 기자가 음, 기사만 잘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제가 음, 이해하는 거는 음, 뭔가 신문의 그 음. 만들어지는 방식, 역할, 팀의 구성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맞는 이게 건지. 조금 더 층위가 높은 이야기인 거죠. 이제 신문을 음, 만든다, 어떤 형태가 됐든 이제 최종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 플랫폼이라는 형태, 이 플랫폼은 이제 그 독자나 시청자에게 다가가는, 네. 그 뉴스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그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이, 그 안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사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거를 찍새나 딱새라고 이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찍새 딱새는 너무, 우리말의 표현 아니고 너무 전문 용어가. 들어보셨어요? 아니, 못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찍새, 어, 딱새? 네, 우리말 쓰는 건 찍은 아니고, 뭐고 딱은 뭐예요?
그건 아마 구두 닦는 그런 친구들에서 아, 유래한 것 네네. 같아요. 그 알겠습니다. 찍새라고 할 때는 이제 말하자면 일감을 따오는 것을 아, 찍새라고들 네네네. 하고, 닦는 이제 구두를 닦는다, 이걸 닦아서 광을 내는 걸 그렇구나. 닦새라고 하는데, 네네네네네. 네. 이제 우리 언론사에서 쓰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제 뭔가 약간 전문 업계에서 많은 업계들이 사실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일감을 가져오는 자와 일감을 실제로 이게 그 폴리싱하는, 광을 내는 저희는 역할을 하는. 그랜트를 따와서 펀드레이징 하시는 분과 그렇죠, 그렇죠. 실제 약간 그런 연구에서 거죠. 작업물을 만드는 사람들. 그렇죠. 그 돈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이디어의 측면에서일 수도 있어요. 찍새라고 할 때는 그 좋은 연구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사람은 찍새인 거고, 근데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막 찬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아도 하나에 집중하면서 그걸 좋은 결과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한 역할 분리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많은 분야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기사를 쓰는 것과 신문 만드는 것의 그 차이로 돌아간다면, 신문을 만든다고 할 때는 찍새도 필요하고 딱새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기자들은 기사를 잘 취재해 오는 경우도 있고 취재에 특화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기자들은 막 취재력이 엄청 좋고 그러진 않은데 한 분야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걸 좋은 기사로 만들어내는 걸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좀 서로 다른 역량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 성향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역량일 수도 있고 다른 건데, 그러한 차이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배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독자에게, 그 소비자, 그것은 지금 찍새니 딱새니 하는 것은 어쨌든 공급자 단위에서 일이고, 이제 제가 신문 만든다라고 할 때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뉴스 소비자에게 가져다가 주는 것까지, 그래서 뉴스 소비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의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총괄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온 어떤 여러 많은 관행들이 있어요. 이 관행 중에 뭐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지만 잘못된 관행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서브스택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수많은 이제 채널들이 다양해지면서 이 신문 만든다라는 이 표현에 담겨 있는 독자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는 와중인 것 같아요. 이게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공급자 단계에서도 취재하거나 기사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도 변화를 불러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본질적으로는 안 바뀌고 앞으로도 크게는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AI가 아무리 온다 한들 우리가 하는 본질적인 역할 자체와 그것의 작동 원리라는 것은 안 바뀐다. 그건 인간이 뉴스라는 거를 원하는 거는 어떤 인간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모든 동물들도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그게 필요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화된, 조직화된 동물일 뿐인 거죠. 그러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에는 저는 본질적인 차이는 사실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안 바뀌고, AI 때문에 이제 기자들 역할 많이 바뀌는 거 아니냐고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기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기자냐가 문제인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제가 약간 얘기가 너무 많이 나갔는데, 아무튼 아니에요. 좋아요. 기자는 이 방향 저는 좋아요. 기자는 묻지도 저는 않았는데 좋은 질문에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알아서 답하고 계시고. 알아서 막 넘어가. 질문 안 해도 좋죠. 예, 저도 그런 인터뷰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비유하자면 우리는 IoT라고 친다면 인간 IoT 같은 존재인 거예요. 사회 안에서 IoT라고 말할 때 제가 비유가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떤 센싱하는 노드인 거예요. 우리들은 그 사회 IoT는 안에. 사물 인터넷이신 거죠. 거죠? 그렇죠. 예, 네네. 예.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서. 뭐 그 비유가 이제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회 안에서 정보가 없는 부분, 사실은 우리가 같은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의 정보가, 내가 심지어 저희 남편이 뭘 하는지 우리 아들이 뭐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집에 혹은 뭐 우리 사회 구성원 중에 누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죠. 근데 이 사회가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센싱하는 거예요. 우리 기자라는 존재는 그게 어떠한 역할이 되든지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든 뭐 유튜버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종류의 다른 이름이 있을 수도 있죠. 앞으로는 뭐 이제 바뀌니까. 근데 아무튼 그러한 이 사회에 대한 정보를 찾아가지고 뽑아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라는 것은 그 본질 자체는 우리가 바뀔 리가 없어요. 음, 음. 그것을 이제 전달을 할 때에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정보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정보를 다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 뭐 알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가공을 전달되기 쉽게 가공한다는 측면이 이게 바로 뉴스 플랫폼의 지금까지의 역할이었고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본질적으로는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AI가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저런 역할을 하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기자와 그리고 뉴스 플랫폼의 역할이다라는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뭐 그리고 사람 사이에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그거를 뭐 AI를 도입하면 뭐 정보가 막 많아지고 취재를 안 해도 취재도 다 AI가 하고 안 그렇거든요. 저는 그런 순간이 맞아요. 예, 이 얘기도 또 아무리 하면 또 엄청 어, 길어지기 때문에. 저도 아, 생각이 많아요. 왜냐면은 어, 저는 요즘에 하는 프로젝트들 중에 미국에 있는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뭐 미국 정부나 비영리 기관들이 쓰고 있는 인공지능을 평가하는 업무 같은 거를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음, 네, 뭐 그 일도 길어지지만 이제 핵심만 공유하면 이제 비슷한 생각입니다. 뭐 인공지능이 뭘 다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게 음. 인공지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효과적이지도 잘못됐죠. 않고 안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네, 두 개 모두 기준에서 적절하지 않은 사용 방법입니다. 네,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한다는 그 접근법 자체가 문제죠. 그러니까 잘 쓰려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업에 깊이 못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정보는 네. 그것 정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보지 못했던,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AI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 하는 것은 AI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데,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그,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네. 그렇죠. 이제 진짜 정보, 진짜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 처음 목적에 포커스된 부분을 그것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한다면 AI로 다 할 수 있어라고 말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왜 그걸 하고 있어라는 부분을 처음부터 놓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AI는 네. 수단인데 수단을 가지고 목적을 이제 대체하면 뉴스도 다 음. AI로 제작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뉴스가 뭔지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네. 여기서 또 이제 뉴스가 뭔지, 그러니까 뉴스란 무엇인가, 뉴스란 무엇인가라고 들어가면 이게 또 한 두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기서. 마지막으로 음.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기자의 종류가 많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어떤 기자다, 어, 혹은 어떤 기자가 되어 가고 있다, 음, 라고 정리를 해주신다면 음. 저는 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잠깐 생각해 봤는데, 제가 그 한 줄 쓰는 게, 여전히 이제 저의 삶의 모토인 것 음, 같습니다. 공부하는 기자.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전투형 기자. 담다디라고 할 때는 담다디는 이제 정말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 사실 찾아봤어요. 이게 뭐지? 뭐라고요? 아니, 저하고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시면서. 네, 아니, 나이 차이가 아니라 제가 그 가수를 잘 몰라서. 아, 아, 이게 이러시다. 맥락이 뭐지? 네, 찾아보니까, 아, 동명이인의 연예인이 가수가 있었구나. 있어서 그랬습니다. 네, 네네네. 제가 국민학교 2학년, 일단 국민학교야. 국민학교 2학년 때 나와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그 네네. 담다디라는 별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무튼 전투형이라는 표현에서 제가 추구하고자 했던 거는 제가 사실 만나보면 그렇게 싸움닭 같은 인간은 아니에요. 저는 그게 그렇죠. 항상 제가 안 그래서 너무 좀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음, 어떤 기자들은 저보다 훨씬 공격적이기도 하고, 이제 하나의 취재 내용을 자기 것을 포장을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좀 그런 타입이거든요. 항상 좀, 음, 어, 근데 어쨌든 제가 전투형이라는 말을 썼을 때 제가 지향하고자 했던 바는 적극적이긴 해요. 제가. 음, 한편으로는 이제 공부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새로운 문제가 있을 때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제가 새로운 분야에 가는 거를 꺼리지 않고 그 분야에 갔을 때 그냥 그 안에서 좋은 점을 찾아서 음.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의 장점이고 또 많은 단점들이 있지만 단점을 이제 오늘 얘기 안 하는 걸로 비밀로 남기기로 하고 네, 예. 단점은 다음 장, 기회에. 장점만 따지자면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은 제가 이제 기자라는 타이틀은 벗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이제 사실은 어느샌가 나이가 또 많이 들어서 얼마 음. 전에는 이제 동료 기자들하고 얘기하다가 야, 우리 임금 피크제가 얼마 안 남았다.
진짜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네. 벌써 그렇게 되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기자 타이틀을 벗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공부한다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이제 전투적이라는 표현에서 추구하고 싶었던 린인이라고 예전에 이제 셰릴 샌드버그가 음, 썼던 책이 있어요. 이제 셰릴 샌드버그의 모든 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린인하는 태도 자체는 저는 그 말이 주는 음, 공감대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여성들에게도 그렇고 한 발짝 물러나서 있으면 편안할 때가 있지만 그러지 말고 더 들어가 보는 음. 것을 그 원하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게 하는 테이블에 것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테이블에 중요해요. 앉아서. 네. 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음. 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태도를 앞으로도 제가 이제 스스로 유지하고 살기를 희망합니다. 모르겠네요. 80이나 90 되면 89까지 네, 살아있다면 아니, 정치학자로서는 어떨지 그 모르지만.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한다, 뭐, 정치 권력을 지향한다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인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예, 뭐 예, 그렇게까지 나가지는 예. 아니, 않더라도. 그러니까 무슨 네. 높은 자리에 가겠다는 게 아니라, 네. 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내가 참여하겠다는 그 의지를 갖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예. 방관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태도, 꼭 이제 뭐 보드 멤버가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그냥 직장인 월급 참여하겠다. 받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기자들도 그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뭐 그냥 뭐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근데 사실은 기자라는 본업 자체가 그런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아침에 발제할 게 음. 없어요. 본질과 미션을 생각하는 기자, 이상의 기자님. 이거 너무 좋은 포장인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렇게까지는. 공부하는 전투형 기자님으로. 네,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세상 네,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좀 달려드는 타입의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 그런 제 스스로도 그런 태도를 가지면 좋겠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네, 인터뷰를 오늘 마치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